오늘은 매너의 문화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핀란드의 작가인 아리 투루넨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아리 투루넨이라는 사람은 서양 문화사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필을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책 첫 번째의 소제목이 매너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너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행동이나 말의 방식, 양식 또는 풍을 뜻하지만은 집단에 이것을 적용할 때는 예의, 범절, 또 예절 이런 것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가 있다 없다 하는 때의 그 매너는 인간답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인간답다라는 말은 곧 인간으로서 적절하게 처신한다는 뜻이며 상황에 맞는 몸짓으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말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너가 생기게 된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가 다른 집단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차별 의식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미 인간은 자신의 견해를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너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세 유럽의 궁정 귀족과 교육 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당위성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것을 풍부한 예시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또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사회 계층에 따라서 매너가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귀족 계급은 다른 계급이나 일반 농부들로부터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매너를 정하게 되었고 발달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매너는 애초에 귀족 계급이 자신들의 일반 민중 계급과는 구별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몸가짐과 바디랭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품행 중에서 보폭을, 즉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를 넓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투에 출전하는 군인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고압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한 것이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경부터는 기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발걸음이 이상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테네의 민주화로 군인 계급의 그 위치가 선도적 위치에서 일어서 이제 조용한 그 지도자들이 더 우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너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걸음걸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들과 영웅,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얻은 군인들의 동상이 원래 다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전부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0년쯤부터는 앉아있는 신을 묘사한 동상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 있는 전사들의 모습이 존경받는 모습으로 되었다가 평화 시에는 앉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앉은 모습이 많이 만들어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몇백 년 전부터 예법서들은 이 바디 랭귀지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의 태도를 다룰 때 유독 꼿꼿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거의 일관되게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꼿꼿한 자세야말로 영혼의 위대함, 개방성, 유쾌함, 성공 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주장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할 목적으로 체조와 운동이 고안되기도 했습니다. 기운 세고 꼿꼿하고 건강한 개척자는 그 시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이상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은 거의가 아주 꼿꼿한 자세로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의 신장을 예로 들어보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189cm의 키고 조르주 펑피두는 181, 샤를 드골이 196이었습니다. 헬무트 콜 독일 전 총리는 드골 대통령보다 3cm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93이었습니다. 닉슨에서부터 영국 총리들 중에서도 180이 넘는 이가 다수였습니다. 닉슨에서 오바마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신장이 모두 182에서 188 사이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하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대통령만이 165로 비교적 작았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지도자들이 키가 크고 자세가 아주 꼿꼿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꼿꼿하고 키 큰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법에 관한 매너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사를 하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악수하는 것, 볼 키스하는 것, 그리고 봉주르라고 말로 하는 인사,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멀리서 시야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오른손을 이래 들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이 습관은 원래 로마 군인들이 하던 버릇이라 합니다. 그들은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악수도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손에 칼이나 비슷한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악수가 인사법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상징적 제스처로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어떤 협상이 중재되었다는 의미로 악수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누구와 손을 잡다라는 관용적 표현은 악수로 연결되어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로 인해 전염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주먹을 쥐고 마주댄다거나 팔꿈치를 맞대는 새로운 인사법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예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중세 기사들의 풍습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들은 군주나 친구들 앞에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쓰고 있던 투구를 이렇게 벗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자를 벗어서 인사하는 하나의 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법의 하나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 키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는 16세기 유럽의 복잡한 인사 의례 중에서 일부였습니다. 의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허리 굽히기와 무릎 꿇기, 키스, 손 키스, 악수 외에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무릎을 이렇게 끌어안는 특이한 인사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은 집주인은 손님을 맞으면 손뿐 아니라 가슴, 배, 무릎, 발에까지 이렇게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사 문화는 대체로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최하층의 사람은 최상류층의 발에 키스를 했고, 그 다음 상류층에게는 긴 가운 자락이나 무릎에 키스를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주교들은 교황의 무릎에 키스하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서열에 따라 무릎 키스 다음이 손 키스였습니다. 원래부터 손 키스는 남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17세기까지 포옹이나 키스가 촌뜨기들의 풍습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인사로 포옹이나 볼키스를 하는 것이 농부들의 풍속으로 유지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의 인력이 점차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사 예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먼저 술 한 모금을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기도 의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의례는 서양에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디세이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바닥에 한 모금을 뱉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모금 바로 신에게 바치는 술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음식을 먹기 전에 고수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신고를 하는 예입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뭔가를 마실 때 이 의례를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건배의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배하려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애하는 손님들을 향해서 준비한 말을 하고 이때 다른 모두는 잔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일어선 사람이 건배사를 외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몸을 살짝 굽혀 인사를 한 다음에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십니다. 이것이 건배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읽어보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왼손으로 먹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쓰고 왼손은 뒤를 닦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왼손으로 먹으면 아주 큰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양에서는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세 손가락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세 개만 가지고 먹습니다. 중세에는 손가락과 함께 이 숟가락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단 공동 대접에 담긴 수프를 순서대로 떠먹을 때 한해서 딱 한 개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13세기부터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을 때 숟가락을 쭉쭉 빨지 마라 하는 지침이 예절로 가르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포크의 사용입니다. 이 악마의 삼지창이라고 불리는 이 포크는 서유럽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16세기까지도 이탈리아 몬테베르데 왕자는 3번씩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포크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썰어 먹을 때 쓰는 칼은, 이 나이프는 식기로 쓰이지만 때에 따라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이유로 식탁에서 칼의 사용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칼을 건넬 때는 반드시 칼 끝을 손으로 잡고 칼자루를 상대의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남에게 전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칼에 대한 수없이 많은 금지 조항과 철저한 금기들은 칼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그리고 원래는 얼마나 유용한 무기였는지를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많은 그 문학작품, 소설, 드라마 중에서 이 식탁에서 식사 중에 칼로 살해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칼이 위험한 것입니다. 문명의 역사가 유럽보다도 훨씬 긴 중국에서는 칼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에서 이미 식탁에서 칼은 사라졌고, 음식은 주방에서 다 썰고 나누어서 사람들은 젓가락만 들고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만큼 칼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식탁에 들여놓지를 않았습니다. 중세 초반까지는 식기가 없었고 손가락을 주로 이용해서 식사했기 때문에 손 씻기가 아주 매우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손을 함께 씻었는데 손님 앞에 항상 이 대야를 내놓고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관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아주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 욕구와 분비물과 관련되는 매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중세에는 공공연하게 방귀를 뀌는 것을 두고 흠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방귀가 악마의 채취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이 향기롭다면 지옥에선 그 반대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신체에서 나오는 바람을 소리 없이 배출하는 것이 최선이며, 소리가 나더라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참는 것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자 오히려 정반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방귀를 낀다는 것은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리현상인 소변의 경우를 또 보면, 귀족들은 억지로 참기보다는, 중세 서양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은 억지로 참기보다는 궁전의 벽난로에라도 찾아서 소변을 봤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수도가 없던 시절이라 유럽 도시의 거리에는 어디나 오물, 이 똥이 넘쳐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디에서나 1000개의 똥덩어리를 볼 수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는 1000배에 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위생관념이 생긴 것은 유럽 도시들에서 하나둘씩 이 하수도망이 깔리기 시작한 19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서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전부 요강이나 이런 걸 변기를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공연하게 침을 뱉는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도중에서 혹사당한 신체 반응으로 침이 솟아나올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야구 중에 씹는 이 껌을 씹으면서 침을 뱉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침 뱉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반대로 옛날에는 침 뱉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맹세를 할 때 또는 협상이 체결되었을 때 침을 뱉는 것이 하나의 주술적인 그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침을 뱉는다든가, 또 협상이 체결되었을 때 그걸 오히려 기념하는 입장에서 침을 같이 뱉는다든가 이런 걸 했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의학적인 지식이 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균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고 더불어 위생관념도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에 방의 그 한가운데 옛날에 놓여있던 침 뱉는 그릇, 즉 타구가 옛날에는 방 가운데 이렇게 탁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입 무렵부터 이게 타구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 아무 데도 이 타구가 없습니다. 침을 뱉는 걸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수건은 또 예초부터 상류층의 지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예의 있는 모습이었죠. 16세기 서민들은 손가락으로 대체 코를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중류층은 소매자락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다가 이 손수건을 탁 꺼내든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사들이 성적 동기에 이끌려서 목욕을 좋아했던 반면에 일반 민중들은 물을 깊이 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세기 프랑스의 농촌에서 자란 사람은 목욕을 아주 가끔 했다는 겁니다. 대신 가까운 친구 사이임을 증명하는 행동으로서 서로 몸에서 이나 벼룩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친한 친구의 그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복이나 향수, 향수가 뿌려진 가발 등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개발되면서부터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몸을 씻어야 할 이유가 훨씬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냄새가 나면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 커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이 씻는다고 하면 손에 물에 손만 잠깐 담갔다가 헹구고 얼굴에 향수 몇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 속옷은 거의 가라앉지 않아서 루이 14세의 침대에서도 벼룩이 발견될 정도로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이 향수로 가려주고 얼굴에 이 얼룩이나 이런 것은 파우더로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향기가 나고 얼굴이 아주 뽀얗고 이렇게 하지만
향수와 파우더로 가려진 것이어서 청결에 힘을 쓴 것은 19세기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눈물과 웃음에 얽힌 매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운다고 해서 난처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 수 있는 능력은 연민과 품위가 있다는 증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풍부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눈물이야말로 엘리트 계층이 아주 감정적일 수 있는 특권을 보이는 것이라서 아주 눈물 보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그 땀이나 짐승들의 배설물과는 다르게 눈물은 귀족 계층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아주 정결한 분비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행은 변했습니다. 개신교의 윤리와 시민의 신분 상승은 공공연한 감정 노출을 점점 억제해 갔습니다. 그래서 문명화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야만인 혹은 미개한 민중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숨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좀 기피했습니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학교의 교육 방침에는 성별 간의 엄격한 차별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아주 부드러움, 순수함, 덕스러움, 강한 모성애의 상징을 나타내고, 반면에 사내 아이는 교육할 때 아주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 노출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좀 기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남성성, 활동성, 명예, 강인함 등이 사내 아이가 갖춰야 할 품성으로 우선순위를 앞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양에서 많이 보는 결투의 풍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에 자치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세 중반에서 법률 체계 내에서는 상해나 모욕에 대한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가할 때 그 모욕을 보상할 어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투였습니다. 당시엔 그 개인사에 국가가 공공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결투를 신청하는 풍습이 19세기 초반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치욕을 당했지만 결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황은 복수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선, 즉 눈의 시선을 둘 자리,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세기 후반에 출간된 예법서에는 시선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시선은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반대로 이목을 피하고자 움직였습니다.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는 인사도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이렇게 떨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선 처리법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노려보는 것은 대놓고 적의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시선을 아래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오히려 예의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대화에서 빈번히 그 상대의 눈을 피하고 합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시선을 마주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반응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매너의 예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보면 인간 사회에서 예절이나 매너는 그 시대가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집단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집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책이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